지금 중국은 한국보다 더 난리예요. 중국 공식 SNS에서는 한국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조롱 섞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옹호하며 올리는 글들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웨이입니다. 중국 남부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배웠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믿었어요. 중국의 역사, 경제, 문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하다고 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굳이 한국에 가야 하나 싶었어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라면 몰라도 한국에 대해선 굳이 배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도 발전했다고 하니 가서 경험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제 친구들은 한국에 가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느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저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국민이고 한국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그늘에서 발전한 나라니까요. 기내에서도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떠오르는 건 드라마나 아이돌 정도였어요. 솔직히 좀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그냥 작은 나라잖아.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직원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제가 중국 공항에서 느꼈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고층 빌딩과 도시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머물게 된 기숙사도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인 한국 학생들은 저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고 저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배운 한국인의 이미지는 질투심 많고 중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친절했고 저를 동등하게 대우해줬습니다. 수업 첫날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교수님이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이 대부분 일방적인데 여기서는 의견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제게 너무 생소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방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어요. 도시의 모습, 사람들의 태도, 교육 방식 모두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첫 인상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보여주기식 발전만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교환학생 생활 첫 주를 보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많은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 모든 게 겉모습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해도 그건 중국이 이끄는 글로벌 경제 덕분이지라는 자기 위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변명은 점점 제 마음속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도시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역마다 나오는 안내방송이 너무 정확하고 깔끔해서 놀랐어요. 중국에서도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지만 그 혼잡한 환경과 비교하면 한국 지하철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열차 위치와 소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중국 지하철에서 흔히 보던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풍경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할 때 저는 직원에게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특정 앱이나 카드로 소비 습관을 관리하고 할인 혜택을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활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학교 수업도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날 수업 중에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한 한국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중국에서는 시민의 참여라는 개념보다는 국가의 주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배웠거든요. 제가 질문을 던졌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학생들은 마치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에는 한국 친구들이 저를 광화문으로 데려갔어요. 도시에 위치한 역사적 장소들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의견을 나누거나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이런 모습이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은 거대하지만 거기서 집회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의 밤거리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작은 가게들조차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디 하나 무질서하거나 위험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밤거리를 떠올렸어요. 비슷한 번화가라 하더라도 한국과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태도나 분위기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일은 인터넷 환경이에요. 중국에서는 VPN을 쓰지 않으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접했던 왜곡된 정보와는 전혀 다른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점이 너무 낯설고 오히려 불편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도 조금씩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작고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련되고 효율적이며 시민들이 직접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나라였죠. 하지만 아직은 그저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대단한 나라지만 중국과는 다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실을 부정했죠. 저는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조금 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중국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이것이 너무 낯설고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의문이 한 번 더 커진 날은 학교 토론 수업에서였어요. 주제는 정치와 사회의 투명성이었는데 한 한국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시민들은 부정부패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부패했을 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학생들은 물론이죠. 촛불 집회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촛불 집회라는 단어는 저에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학생들이 설명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을 규탄하고 결국 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에서 촛불 집회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관련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담긴 글들을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검색을 할 때는 한 가지 관점만 나오거나 정부가 승인한 자료만 보였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이 아무런 검열 없이 공유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친구와 함께 광화문 근처를 방문했어요. 친구는 저에게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설명해줬어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있었던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강압적이었는데 시민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무서웠겠죠. 하지만 자유를 위해선 우리가 싸워야 했어요. 만약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고국인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자랑스럽지만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중국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면 저는 스스로 대답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중국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잖아요. 며칠 뒤 수업 중에 천안문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그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런데 천안문 사태는 폭동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수님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해보세요. 수업이 끝난 뒤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천안문 사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들은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본 사진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탱크 앞에 홀로 선 남성, 피투성이가 된 거리, 그리고 그곳에서 싸우던 사람들. 저는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거짓말일 거야.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만든 이야기일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사진과 영상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천안문 사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도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정보가 열려 있었고 심지어 외국 매체의 기사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배운 것들은 정말 사실이었을까?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어려웠어요. 천안문 사태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들었어요. 내가 이런 걸 알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계속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운 것들과 경험했던 일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천안문 사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정보들이니까 중국에서도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검색창에 천안문 사태라고 입력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바꿔가며 시도해봤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어떤 자료도 기사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는 이 주제 자체가 금기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VPN 사용법을 기억해냈고 이를 설치한 뒤 다시 검색을 시도했어요. 이제야 한국에서 봤던 것과 같은 자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사진, 당시 시위대의 요구사항, 그리고 잔혹했던 진압의 기록까지. 한국에서 봤던 자료들과 똑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천안문 사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 질문에 부모님은 잠시 굳어지더니 말을 아꼈어요. 어머니는 눈치를 살피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냥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아예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대학 동기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경험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천안문 사태를 언급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친구들 중 일부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민주주의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찾으려는 열정은 고국에서는 오히려 저를 고립시켰어요. SNS에서 제가 천안문 사태 관련 내용을 올려보려고 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제 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고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가슴속 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전히 VPN을 통해 한국 뉴스를 보며 그곳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러움과 좌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은 여전히 발전하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대학 시절 소중했던 친구들과도 더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가족조차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고 제게 직접 한국 갔다 오더니 너 이제 반체제 인사라도 된 거냐? 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열린 채용 박람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면접에서는 항상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과거에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엔 솔직히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글로 쓴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면접은 항상 짧게 끝났고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제가 왜 불합격했는지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동기가 조용히 저에게 말해줬어요. 린웨이, 너 과거에 올린 글들 때문에 기업들이 널 고용하지 않으려는 거야.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거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회사에 어렵게 취직했지만 거기에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제 동료들은 저를 기피했어요. 회사 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 때 제가 의견을 내면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나중에 듣자니 저를 위험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고립과 외면은 점점 제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업무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제 존재 자체가 이미 문제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혼자 밥을 먹기 일쑤였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도 더 이상 제게 힘이 되어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랐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린웨이야, 이제는 내 생각을 좀 감추고 살아야 해.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이 현실적인 충고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감추고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라니 제가 배운 한국의 자유와 비교하면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결국 저는 저항하기를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는 대신 조용히 회사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진실을 추구하던 사람이 아닌 단지 침묵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쌓인 피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녁을 먹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이보 메인 화면에 떠오른 뉴스 하나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국 계엄령 선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계엄령. 한국에서 제가 알던 한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정부와 소통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계엄령이라니요. 군대가 개입한다는 뜻이잖아요. 중국 웨이보와 바이두에서도 관련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계엄령 소식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도 이제 끝났다. 민주주의는 결국 이런 결말을 맞는구나. 사람들이 조롱 섞인 글들을 쏟아내는 사이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민주주의의 힘과 자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너무나 복잡한 감정 속에서 뉴스를 새로 고침하며 밤을 보냈어요.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의 혼란을 과장스럽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고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어딘가 모르게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아침이 가까워질 무렵 또 다른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계엄령 해제. 6시간 만에 철회.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계엄령이란 군대를 동원해 모든 시민들의 행동과 언론을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단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VPN을 켜고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계엄령에 강하게 저항했다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거리를 점령했고 국회와 정부의 즉각 행동을 요구했어요. 정치권도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였고 결국 계엄령은 철회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단 말이야? 시민들이 군대를 물러서게 하다니.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민들과 정부의 대응을 부러워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웨이보에서 이런 글을 읽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시민들이 직접 정부를 움직이는 멋진 나라다. 우리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글들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글들이 하나씩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사라지는 게시물들을 보며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금기시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조금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또 다른 현실이 저를 때렸어요. 그런 목소리가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결코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였죠. 글이 올라오면 삭제되고 계정은 차단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시민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 행동으로 옮겼고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지만 중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우리는 항상 혼자였고 침묵해야만 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의 동료들은 아무도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계엄령 해제가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로 남았겠지만 중국에서는 시민들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VPN을 켜고 한국 뉴스를 보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한국에 집착하게 된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제가 살고 싶은 삶의 이상향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어요. 계엄령 해제에 대한 후속 영상에서 한 시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정부도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보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막연한 상상이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자유, 그곳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줬던 힘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상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할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석사 과정에 지원할 수 있을지, 장학금은 어떤 게 있는지, 외국인으로서의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씩 검색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언어,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가 필요했죠.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제가 원하는 미래가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살고 싶은 나라였고 제가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제 꿈을 향해 용기를 잃지 않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영국의 국제공항, 한 명의 중국 유학생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별이야? 왜 나만 저기로 가야 해? 한국인은 되고 중국인은 안 된다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야. 같이 온 프랑스 친구가 그 중국 유학생을 말려도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중국 유학생은 입국 거부를 당하게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데트 듀부아입니다. 10살 때 부모님과 함께 프랑스에서 중국으로 이주했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와 에펠탑,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의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날, 저는 울음을 참느라 애썼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죠. 중국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들, 만리장성과 자금성 같은 웅장한 건축물들, 그리고 맛있다는 중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환경의 차이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거리, 무례한 사람들, 불친절한 공무원들과의 경험은 제게 중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남겼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소음이 귀를 울렸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누군가가 제 가방을 밀쳐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죠. 그때 저는 나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해? 생각하며 절망했어요.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가는 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로는 차들로 꽉 막혀 있었고 운전사들은 끊임없이 경적을 울렸어요. 대기 오염으로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데나 침을 뱉었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에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어요. 이사업체 직원들은 우리 가구를 함부로 다루었고 몇 개의 귀중한 물건들이 파손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아끼던 발레리나 음악 상자가 깨졌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 음악 상자는 프랑스에 있는 할머니가 제 생일 선물로 주신 거였거든요. 부모님이 항의하셨지만 그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어요. 저는 그날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학교에 갔을 때의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이 그들에게는 신기해 보였나 봐요. 쉬는 시간에 한 남자아이가 제 머리를 만져보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저를 가리키며 뭐라고 말했는데 당시에는 중국어를 잘 몰라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여러 문제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중국에 대해 점점 관용적이 되었고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며 수용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중국의 위대함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배웠습니다. 한 번은 역사 수업 시간에 한국에 대해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편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한국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곤 했어요. 한국? 거기 별로 발전 안 됐대. 우리나라가 훨씬 낫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우리 반에 왔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아이를 무시하고 따돌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중국 국기를 향해 경례를 했고 국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들은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찬양하고 서구 국가들의 단점을 강조했어요. 저는 이런 교육을 받으며 점점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제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어 했을 정도예요.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베이징의 명소들을 둘러보곤 했어요. 천안문 광장, 자금성, 만리장성 등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게 중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해주었어요. 특히 만리장성에 올라갔을 때의 기억은 잊을 수 없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성벽을 보며 중국의 위대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가끔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왜 인터넷에서 특정 웹사이트들에 접속할 수 없는지, 왜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학교 숙제로 티베트에 대해 조사하려고 했는데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부모님께 물어봤지만 중국의 규칙이야. 프랑스에 다시 되돌아가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대답하셨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아버지께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굉장히 행복해하셨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프랑스가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익숙해진 중국 생활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이 혼잡하고 시끄러운 도시가 제 집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친구들, 그리고 즐겨 찾던 장소들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앞으로 프랑스에서의 삶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할머니를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죠. 오랜만에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중국에서 익숙해진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깨끗하고 자유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느낀 첫 인상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시끄럽고 복잡했는데 파리는 그에 비해 너무나 조용하고 여유로웠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걸어다녔고 차들도 보행자를 위해 멈춰 섰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게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날 아침이에요. 창문을 열었을 때 들려오는 새소리와 맑은 공기가 너무나 신선했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매연 냄새가 나고 소음이 심했는데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죠. 가장 놀라웠던 건 인터넷 환경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접속할 수 없었던 웹사이트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어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를 켰을 때 저는 밤새도록 다양한 영상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특히 중국에서 접하지 못했던 세계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학교 생활도 많이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매일 아침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 제창이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장려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점차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세계사 수업 시간에 한국에 대해 배우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선생님은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현재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내용과 너무 달랐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집에 와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었고 경제 발전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특히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들었던 가난하고 후진국인 한국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통제하는 정보만을 접할 수 있었지만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했어요. 중국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새로운 삶은 저에게 많은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저의 세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고, 그 중에는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중국 학생들과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친구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비하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반면 한국 친구들은 이런 태도에 불쾌해하면서도 대부분 조용히 참아 넘겼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에 가졌던 편견과 비슷한 태도를 중국 친구들에게서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경영학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가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중국인 친구 리앙, 한국인 친구 라온, 그리고 프랑스인인 저와 피에르로 구성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했지만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앙은 프로젝트 회의 때마다 라온의 의견을 무시하곤 했어요. 너희 나라는 작아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 잘 모를 거야 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라온은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회의 중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라온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은 적이 있었어요. 리앙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라온을 비난했죠. 너희 나라 제품은 이렇게 약해. 중국 노트북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라온은 조용히 참고 노트북을 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한편으로는 리앙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개입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리앙이 너무 심하게 라온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이잖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말에 라온은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리앙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옳지 않아.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많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리앙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강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어요. 너도 한국 편이냐? 넌 중국에서 살았으면서 왜 그래?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고. 웃기지 마. 그들의 모든 기술은 중국에서 배운 거야. 우리가 없었다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리앙의 이런 태도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자랐을 때 배운 편견들이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동시에 제 안에 있던 편견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리앙은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했고 라온의 제안은 항상 무시했습니다. 피에르와 저는 중재를 시도했지만 리앙의 완고한 태도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라온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내심과 전문성에 감명을 받았어요. 라온은 리앙의 무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항상 침착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프로젝트에 기여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라온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현대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중국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라온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 민주화 과정,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류 문화의 세계적 인기에 대해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라온이 들려준 한국의 현대 역사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이야기,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시민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변화는 리앙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리양은 제가 라온과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팀 프로젝트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될수록 팀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리양은 자신의 파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나머지 팀원들이 그의 일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팀워크의 부재로 인해 결과물의 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프로젝트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자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민 끝에 팀원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어때? 기분 전환도 되고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처음에는 모두가 망설였습니다. 특히 리안과 라오는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조차 꺼려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죠. 이번 주말에 영국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경기가 있어. 우리 다 같이 가서 축구도 보고 런던도 구경하면 어떨까? 축구라는 말에 리앙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그는 열렬한 축구 팬이었거든요. 라운도 조심스럽게 동의했고 피에르는 런던 여행에 신이 나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 여행이 우리 팀의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드디어 여행 당일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피에르와 라오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입국했지만 리앙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리앙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그는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차별이야? 왜 나만 저기로 가야 해? 한국인은 되고 중국인은 안 된다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야.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리앙, 진정해, 이건 차별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 간 협정의 차이일 뿐이야. 한국과 영국이 비자 면제 협정을 맺어서 그래. 하지만 리앙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차별 아니야? 왜 중국과는 그런 협정을 안 맺는 건데?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공항 직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리앙의 행동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리앙의 팔을 잡고 일반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리앙, 제발 진정해.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우리 모두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어.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리앙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는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건 정말 불공평해. 언젠가는 중국도 저렇게 대우받을 거야. 아니, 그보다 더 잘 대우받게 될 거라고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이 과연 우리 팀에 도움이 될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여행을 통해 팀의 단합을 이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앙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일반 입국 심사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리앙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축구 이야기를 하며 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리앙의 표정이 풀어지는 것을 보며 이번 여행이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앙이 제출한 비자를 확인한 입국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비자로는 영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쉔겐 비자는 영국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리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에요. 이 비자로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다 갈 수 있었는데. 저도 함께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지만 입국 심사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쉔겐 협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리앙은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그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요, 저희는 축구 경기를 보러 왔어요. 이미 티켓도 샀고 호텔도 예약했다고요. 무언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리앙의 입국이 거부되었어요. 저는 리앙과 함께 입국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야?
리양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비자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나만 못 들어가.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저는 리양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리양, 이건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실수야. 차별이 아니라 단순히 비자 규정의 문제일 뿐이야. 하지만 리양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했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리양에게 혼자 파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리양은 씩씩거리며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라온과 피에르는 상황을 듣고 안타까워했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여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우리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관람했고 도시의 명소들을 둘러보았어요. 며칠 후 파리로 돌아왔을 때 리양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더 이상 라온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때로는 라온의 의견을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공항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각자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했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습니다. 리양은 중국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라온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을, 피에르는 유럽 시장에 대한 분석을,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발표 당일 우리 팀은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프로젝트가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준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 순간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갈등이 값진 결실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리양이 저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자랐던 시절, 한국을 무시하도록 교육받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리양의 모습을 보며 저는 중국인 친구들의 편협한 시각과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중국 친구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프랑스로 돌아와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중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부의 통제 아래 제한된 정보만을 접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라온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라온은 저에게 한국의 현대 문화와 기술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라온이 들려주는 한국의 모습은 제가 중국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세계적인 기업들, 최첨단 기술, K-팝과 같은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전 과정 등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중국에서 배웠던 왜곡된 정보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가오는 방학 때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실제로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중국에서 배운 것과 얼마나 다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라온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자 그는 기뻐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라온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등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고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는 일정을 짰어요. 한국의 유명한 기업들을 방문하는 것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점점 더 흥분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행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넓혀줄 것 같았어요. 동시에 이 여행이 제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주입받은 편견들과 마주하고 그것들을 극복해야 할 테니까요. 이번 여행은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거든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과 간단한 문장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리앙에게 한국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반응은 복잡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놀라워하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가려고?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물었죠. 저는 그의 반응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에서 작은 호기심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리앙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직접 보고 경험해보고 싶어. 우리가 배운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다른 현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리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어쩌면 나도 언젠가 가볼 수 있을지도 몰라. 이 대화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이 여행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넓히고 편견을 깨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경험이 리앙이나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비행기표를 예매한 순간부터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편견을 깨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너무 궁금해요. 이번 여행을 통해 더 성장하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